일단 제가 듀얼 인터페이스 EPROM이라는 것을 작년 한 하반기 정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1월 15일 날 올해 이렇게 했는데, 일단 작년보다는 올해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웹비나 온라인 세미나를 사실은 한 번 하고 그걸로 경품 받고 끝나버리는 것이 참,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 듀얼 인터페이스 EPROM을 하기 전에는 MCU 쪽을 했었어요. 근데 세미나를 하면 그것으로서 끝나버리니까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품도 직접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시고 한 분들한테 경품도 가져갈 수 있게끔도 하고, 그다음 그 전에 이것을 디자인하고 뭔가를 하신 분들한테 또 메리트를 드리고 또 오프라인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NFC 쪽에 디자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굉장히 관심을 가진 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디자인을 하실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실 건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안테나 튜닝이라든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것과 그다음에 일단은 경품이 어떤 디자인 콘테스트에 대해서 약간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약간 또 디스커션이 약간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제가 11월 15일 날 앱비나 세미나는 혹시 현재 업무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거나 이렇게 어떻게 도움이 좀 되는 품목이었는지 세미나였는지 좀 사실 좀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바로 이제 안테나 디자인 가이드를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디자인 콘테스트 쪽으로 어떻게 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 형식으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안테나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샘플로 놔뒀는데요. 이제 사실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와서 앞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인덕터를 달면은 바로 듀얼 인터페이스 EPROM에다가 바로 갖다 대면은 연결만 하면은 바로 핸드폰으로 바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EPROM하고는 ICQC로 연결 안 돼 있지만 이 단독적으로는 바로 핸드폰하고 통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인덕터를 사용하면은 안테나 디자인이라든지 그쪽은 거의 가이드라인 없이 주변에 그라운드 플랜이 없게만 하면은 바로 통신이 가능하고요. 오늘 이제 이 간담회하고 더불어서 이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고 트윈 작업들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노트북 가져오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는데 아마 저번에 세미나 할 때 안테나 프로그램이라고 아마 어태치가 되어 있을 텐데 거기 보면은 안테나 파라메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 보면은 구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파지 않는 바에는 쉽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오늘은 이런 샘플을 가지고 거기에다 어떤 파라메터 값들을 주게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이 안테나 패턴 값을 설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시연도 해드리고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마 가셔서 이런 PCB 패턴상으로 설계를 할 때는 직접적으로 아마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혹시 현재 이 제품이 향후 가지고 계신 어떤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디자인 콘센트의 어떤 디자인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하고 계세요. 지금 디자인 콘테스트 때 경품이, 몇 가지죠? 4개인가요? 네, 4가지인데, 디자인 하신 분이 없으면 상품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다른 분도 혹시 지금 개인적인 외에 회사 거하고 같이 결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디자인을 혹시 하고 계시는 않으신가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걸 이제 드렸잖아요. 혹시 이거 다 받으셨나요?
이 키트요. 못 받으신 분 계시나요? 신청을 못 안 하셨나요? 네, 이걸 드린 것이, 일단 여기 보면 ICQC가 나와 있어요. ICQC에서 일반, MCU 쪽에 이제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이런, ICQC 포트하고 바로 연결하면은, 안테나 이런 NFC라든지 리더 쪽 갖다 대면은 LCD가 켜진 걸 아마 세미나에서 보셨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여기서는 이제 어떤 에너지 하비스트 기능으로 이제 LCD라든지 LED가 켜진 것을 보여드렸는데, 그 기능이 아니더라도 NFC 폰이 있으면은 이쪽에 EEPROM에다가 어떤 어드레스 영역에다가 특정한 기능을 써넣어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어떤 어드레스에 넣어서 이것을 또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도 하더라도 어떤 이것은 또 이 듀얼 인터페이스 EEPROM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좀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어찌 보면은 디자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어떠십니까? 만약에 이것을 본인이, 여러분 오신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하고 디자인할 때 어려운 점이 있나요, 혹시? 제안하기 전에 일단 칩을 사용이 처음이잖아요. 네. 일단 칩에 대한 어떤 개인 교육이 없으니까 데이터시티 좀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안테나 쪽에, 왜냐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부착을 따라서 그 안테나가 다르거든요. 네. 그 특성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또 어플리케이션 쓴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주신 거는 그냥 APK 파일만 주셔서,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해주는 어떤 자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디자인 콘테스트 할 때 이런 부분을 직접 제작하기는 시간적이나 그런 것이 좀 많이 들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디자인 샘플 키트를 이용해서 이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드린 건데요. 일단 이것을 활용한다면은 사실은 이 NFC 폰에 이제 어플을 이제 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걸 드렸잖아요. 유니버셜한 앱인데, 이걸 갖다 대면은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인식이 되고, 이걸 어떤 리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헥사값으로 읽혀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헥사값을 읽혀질 뿐만 아니라 라이트를 하면은 이 EEPROM 영역을 자기가 바꿀 수가 있잖아요. 특정 영역을 바꾸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앱이 있고 이 어드레스 영역에서 자기가 원하는 블럭을 쓰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ICQC에서 그 어드레스 영역만 읽어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킨 다음에 그 피드백을 또 다른 어드레스에 넣어놓으면은 이걸로서 어떤 기능을, 리모컨은 아니지만 가까이 가서 어떤 기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 키트 상태에서 NFC 폰이 있다면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든지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차후에 어떤 안테나 디자인을 그 어플리케이션에 맞게끔 할 때는 여기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어떤 팁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긴 한데, 디자인 이걸 이용해서 디자인할 때는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만 정하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 거였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데이터를 어떤 어드레스에서 그 변화시킨 어드레스 값을 가져가서 기능을 변화시키고 다시 또 올리고. 일단은 내가 데이터를 보내서 받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어플에서 받으려면은 그 폰이 알아야 되잖아요.
이 값에서 어디에 저장될 수 있을까, 어떻게 가져가라는 거를 그런 맥이 없어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유저가 설정하는 거죠. 제가 그것을 좀 이따 가져올게요. 헬스 자전거 머신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자전거 머신은 뭐 평지 아니면 산 뭐 그런 모드를 이걸로 그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스위치를 누르지 않더라도. 그러면은 이것은 그러니까 NFC 폰으로 듀얼 인터페이스 EPROM을 통해서 그 기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기능을. 그러니까 그것은 그 소프트웨어자가 어떤 어드레스에서 그 값만 불러다가 그 값만 바꿔주면은 기능이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스위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샘플로서 이제 온도 그래프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요. 이 온도 센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갖다 대면 이미 안에 이제 온도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은 안에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읽어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바꾸면은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한 거죠. 뭐 이제 엘사의 어떤 세탁기에 보면은 자동 진단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을 켜고 특정 버튼을 또 몇 초간 눌려서 어떤 소리가 나오게 함으로써 소리를 이제 갖다 대면은 그 소리를 들어서 뭐 A센터에 가서 소리를 듣고 어떤 부분이 고장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전원 이렇게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 갖다 대더라도 그대로 디지털 코드를 그대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 어떤 제품에 관계없이 서버를 만들어 놓으면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실시간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 NFC 폰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이거 칩을 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은 페어링 제품이잖아요. 이것은 수신부이고 이것은 이제 트랜시버잖아요. 트랜시버가 없고서 이것만 가지고 다니기에는 이 제품이 메리트가 없었거든요. 이제 NFC라는 기능이 이제 블루투스처럼 모든 폰에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 LTE 폰이라든지 현재 나오는 폰들은 다 NFC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NFC의 가장 주된 기능이 신용카드 기능을 여기다 넣는 거거든요. 그 외에 이제 데이터를 리드하고 기기 간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웨이브상의 어떤 URL을 딱 보고 있잖아요. TV 쪽에 어떤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을 자기가 원하는 URL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뭐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그 URL을 쳐서 이렇게 들어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뭐 갖다가 이렇게 딱 갖다 대면은 안드로이드 빔 같은 기능이 있잖아요. 뭐 내비게이션이든지 TV라든지 그런 기능들로 가기 때문에 아마 뭐 결국에는 NFC 기능은 모든 폰에 신용카드 대용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TV라든지 그런 쪽도 2013년에 이런 기능을 이제 뭐 온보드 상태가 끝나가지고 2013년에 어떤 양산 계획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다가 위에서 이제 NFC라는 기능이 이제 어떤 보면 제품도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에 약간 굉장히 늘어날 것 같으니까 USB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기능을 뭐 URL이라든지 아니면 빔 기능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는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소비자 기능뿐만 아니라 개발이나 생산에서도 이거 응용이 가능합니다. 생산 모듈에서 특정한 경우 뭐 아날로그적 테스트를 하고 생산 공정이 있다면은 한 30분, 40분이 걸려야지만 그 생산 공정이 나가는 것이 있어요. 뭐 물을 넣어서 한다든지 할 때. 근데 이것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그런 아날로그적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뭐 생산 공장 라인을 막 증설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대용을 하면은 자동 진단도 되어주고 그런 센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것으로서 어떤 값들을 넣어서 피드백 받아서 생산 라인에 검사 자동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같이 디자인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일 처음에는 제 생각은 이제 어떤 가정이라든지 일반 세트에 RFID 태그처럼 RFID 태그는 시스템하고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같은 경우 인레이를 하고 나서 또 여기다 붙이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같은 경우는 그냥 어셈블리 상태에서 이렇게 PCB가 되어지기 때문에 뭐 수량만 많아진다면 일반 RFID보다 더 저렴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NFC 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어떤 업체에 가게 되면은 한 5월 이상은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시더라고요. 디자인 쪽으로. 네, 어플리케이션마다 약간 틀리긴 틀리겠지만 그런 핸드폰하고 어떤 기기하고 통신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디자인을 하시든 간에 아니면은 그런 것을 할 때 혹시 한 분밖에 손을 안 드셨는데 혹시 다른 디자인을 하시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나요, 혹시? 안테나 차이가 예. 큽니까? 그거에 따라서. 일단 이것이 이제 페어링 상품이기 때문에요. 이 리더가 이제 이쪽 보면은 13.56이라는 주파수가 나오게 됩니다. 13.56입니까? 예, 13.56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여기 안테나 여기 보면은 RF라면은 어떤 시그널이 주파수가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레조네이터라든지 그런 기능이 부품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 자체가 그런 레조네이팅 하는 기능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 디자인을 하게 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파수가 13.56에서 좌우로 치우칠 수도 있고 우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테나에 따라서 주파수가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서로 매칭을 리더 주파수랑 똑같이 가장 병렬로 페이스 바이 페이스로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거리도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거리에 따라서는 이해는 가는데 네. 거리가 그러면은 만약에 한 5cm 정도 되는 것을 1cm 정도 되면은 인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 페어링이라는 의미는 없어지죠. 페어링 그 자체는 1대1이라든가 그런 의미를 말을 이해하고 있는데. 페어링이라는 것은 스탠드얼론으로 동작을 못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냥 트랜시버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안테나도 이제 구조가 지금 저기만 해도 세 가지가 저렇게 나타나져 있는데. 네. 그 세 가지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아, 세 가지요? 네. 글쎄요, 이제 이것은 어떤 디멘전이 어떤 사이즈가 있을 때, 이 특성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또 여기에 서클도 있는데, 어떤 모양에 따라서, 디자인 모양에 따라서 그 부분이 약간 틀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의 모양에 따라서 안테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는데 일반 RFID하고 지금 하고 굉장히 큰 차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일반 RFID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인데요. 네. 이것과 지금 이 칩의 차이는 이것은 인터페이스가 RF만 있는 거고요. 네. 이것은 RF 플러스 시스템하고 연결될 수 있는 IC 게시가 있다는 게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만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일단 제가 준비한
안테나 디자인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제품 소개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 PCB 레이아웃, 안테나 튜닝에 대한 순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쭤보신 RFID 차이점은 지금 일반 RFID는 이 부분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C 플러스 안에 이제 안테나 이렇게 해서 RFID 신용카드라든지 일반 우리 회사에 입출입하는 그 카드라든지 이쪽이 다 이렇게 RFID로 되어 있는 건데 저희 듀얼 인터페이스 필름은 시스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 프로토콜을 가진 칩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아실 텐데, 네, 마찬가지로 RFID도 제로 파워드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쪽 안에 이제 파워 익스트레이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배터리가 없이도 이 13.56의 그 파형을 그 레저링해서 파워 부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롭게 세미나 후부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만들어진 파워를 외부로 또 출력을 시키는 또 하나 제품 하나 출시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LCD를 켠다든지 LED를 켠다든지 그런 제품으로 지금 약간 진화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파워 익스트레이션 부분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한 2.2V에 한 6, 7mA 정도, 이게 간단한 그 센서 모듈 정도는 온도 센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그 ESL이라고 해가지고 일렉트리컬 셀프 레벨이 있어요. 우리 이제 이마트라든지 큰 그 매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유럽 쪽은 테스코라든지 그런 쪽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가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가격을 지금 다 수기로 이렇게 적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전자 라벨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 그 가격을 직비나 통해서 날려주면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는 그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NFC 폰으로 갖다 대면은 그 제품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식품인데 어떤 알러지가 있고, 영양소는 어떻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NFC 폰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런 라벨이 있게 된다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전자적으로 이렇게 라벨이 있어서 LCD가 이제 이렇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어떤 이름이 이렇게 되어질 텐데, 이제 이잉크라든지 그런 걸 통하게 되면은 굉장히 저전력의 어떤 그 페이퍼 잉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한번 켜진 것은 안 지워지잖아요. 전원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런 것으로 갖다 대면은 충분히 그런 것은 또 사업성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약간 제로 파워드 모드에서 이제 파워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에너지 하비스트 기능까지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것이 이 안에 있는 메모리는 EPROM 기반의 그 시스템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ST가 이제 여러 가지 부품을 만드는데, 세계 ST 부품 내에서도 그 ST가 월드와이드로 리더로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전체 마켓의 30%가 넘게 사실 그 EPROM은 저희가 팔고 있는데, 저희가 EPROM 용량이 한 얼마 정도까지 있다고 생각되세요? EPROM 용량이? 1K, 2K, 16K 쭉쭉 있는데요. 이제 플래시하고 EPROM하고 이제 만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하게 되는데, 한 1메가가 한 128KB 되나요? 예. 아마 2메가까지 저희가 생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1메가도 ST가 가장 먼저 출시를 했고요. 2메가도 가장 먼저 출시를 했고요. 지금 RFID 플러스에서
그 시스템 이쪽 듀얼 인터페이스 EEPROM도 가장 먼저 출시를 해서 지금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EEPROM도 NFC 폰과 연결해서 바로 통신되어지는, 어찌 보면 가장 싼 솔루션으로 어떤 NFC 폰하고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그 디바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에 블럭은 EEPROM 영역하고 거의 같아요. 핀투핀으로 똑같습니다. 다만 틀린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외부에 안테나 블럭을 만든 다음에 이 블럭이 RF 프로토콜을 거쳐서 파워 익스트루션을 여기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파워 만들어진 부분이 100이 만들어진다면 이쪽에 RF로 미드라이트를 하는데 한 4, 50이 쓰여지고, 나머지 에너지 하비스팅 기능은 여기서 파워 포트를 하나를 내서 외부로 이제 파워를 출력시키는 거죠. 그래서 EEPROM 영역은 아마 ST가 가장 좀 진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 같은 이제 이쪽 RF 블록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프로텍션 스킴이 약간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EPROM 용량은 그 듀얼 인터페이스 칩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지금 64K 비트하고요. 그 다음에 16K, 4K 이렇게 되고요. 16K 그러니까 8K 바이트, 2K 바이트, 0.5K 바이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56K까지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RF 영역이 있다 보니까 많은 속도가 이제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큰 용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나와도 한 256까지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EEPROM하고 중요한 것이 핀투핀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EEPROM을 보시면은 위에 1번, 2번, 3번이 칩 셀렉트 핀이거든요. 그 두 개의 핀을 이용해서 안테나 선을 만들기 때문에 나머지 핀들은 다 호환성이 있습니다. SDL이나 SDA나 SCL, VCC, 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다가 바꿔 쓰시더라도 안테나만 이렇게 딱 추가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아까 그 포일 인덕터만 이렇게 바꿔 놓는다더라도 기존에 만약에 안 쓰더라도 일반 EEPROM으로 그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환성 있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 IS1694 마이코드 같은 경우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1K 카드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쪽 RF 프로토콜이 이제 그쪽하고 이게 용량이 커지니까 프로토콜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 부분에서. 그 RCQC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RF 쪽은 약간 그 블럭 쪽에서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NFC 폰 어플에서 이제 그 부분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NFC 이제 어플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 쪽에서 이걸 할 때 이 칩만 가지고 써달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정말 시간이 이 NFC 폰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 NFC 폰하고 소통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시간을 다 까먹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어플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니버셜한 어플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RCQC만 연결되면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저희가 어플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콘테스트도 이런 개념상에서 이제 쉽게 디자인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기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RF 인터페이스가 지금 15693만 지원되는 건가요? 이 칩은 ISO 15693으로 된 거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도 1443의 타입도 나올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지죠. 지금 현재는 53Km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400K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아직 로드맵상에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80 뭐였죠? 그것도 지원이 될 계획인가요? 아,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리더칩에 보면은 이따 이 부분은 안 나오는데 리더칩에 보면은 이제 RFID 관련 모든 그 칩에 대해 태그에 대해서 읽어내릴 수 있는 그런 칩이 있어요. 이제 CH95 HF95 칩이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ISO 14443AB, 그다음 ISO 15693, 그다음에 일본 쪽에서 소니 쪽에 쓰고 있는 펠리카 방식,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180 93 시리즈라든지 그쪽까지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칩은 이제 패시브 칩으로서 ISO 15693만 지금 지원되어 있는 칩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어차피 쟤도 리더로 돼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리더는 아니고요. 그냥 패시브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그인데 IC 게이지가 있는 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 EEPROM 말고 그 SRAM 같은 거를 넣어서 제품이 나올 건 없나요? SRAM요? 예. 왜냐면 여기 인듀런스가 있으니까 계속 잦은 리드라이트가 되다 보면 이제 수명이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100만 번 리드라이트이기 때문에 아주 큰 용량이라든지 진짜로 뭐 잦은 리드라이트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은 사용할 수 없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분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 리더기 칩을 연결하게 되면은 바로 MCU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리더기 칩. CR9HF의 P2P 기능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P2P 기능. 그게 지금 P2P까지 지원하나요? 이제 저희가 그 칩이 지원되는 칩도 있어요. 그래서 용도가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 소규모의 어떤 저용량의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브 메모리로서 이용될 수 있는 칩으로서 사용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패키지로서는 이렇게 SO라든지 뭐 TSSOP, 그다음에 UDF 이렇게 MLP 타입으로 이 세 가지 형식으로 저희가 패키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이 형식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뭐 이렇게 코일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PCB에 따라서는 이렇게 패턴으로 이제 연결해서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바로 그 맞는 코일만 넣으면은 바로 동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EV를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는 칩이라든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CB 패턴상의 방향성이 혹시 있나요? 카파가 올라오면 이쪽 방향으로만 뭐 통신이 가능하다든지 지향하는 방향이 됩니다. 근데 리더 기어고 일단 페이스 바이 페이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중간에 뭐 다른 부품이라든지 신호 트레이싱이라든지 뭐 그라운드라든지 큰 부분들을 배제하고 설계를 하셔야 돼요. 중간에 도전체가 있으면 이거 RF 쪽의 도전체는 가장 큰 감소의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쪽에 이제 RFID 리더가 있고 태그에 해당되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결국은 리더기에 있는 파워를 이쪽으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 이제 전자계 유도들로 그런 원리를 통해서 하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우리 트랜스포머의 1차 측과 2차 측의 전압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안테나 크기에 따라서 이 전자계가 이 부위가 크기가 틀려지는 거죠.
틀어짐에 따라서 거리가 이제 파워적으로 나타내면서 거리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하는데, 13.56메가에서 거리는 사실 한 1.1m 정도 맥스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핸드폰이라면 핸드폰에 한 50바이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리가 대각선 길이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의 안테나에. 그렇게 되면 이 안테나가 40 곱하기 50인데 대각선이 한 45다. 그러면 한 4.5cm가 맥스가 되는 거죠. 네, 일단 그것은 이쪽 태그 쪽 안테나하고도 약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요소가 되는데, 리더기하고 에미사하고 이 안테나 사이에 이제 13.56이 가는데 이쪽 안테나 매칭하는 것이 12메가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한 100이 나갈 것이 한 80밖에 못 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두 개가 13.56으로 가장 매칭을 해야지만 거리상이라든지 매칭성이 통신성이 가장 좋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제 파워라는 것이 이제 틀려지기도 하고요. 파워, 그 다음에 이 안테나 크기, 그 다음 리더기에서 어떤 이 값을 13.56메가 줄 때 그 파워하고, 그 다음에 이 안테나, 두 개의 안테나가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거리가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리더기 안테나가 있을 때 가장 좋은 베스트는 병렬로 어떤 페이스 바이 페이스로 됐을 때가 가장 베스트 솔루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노란색 같은 경우도 되긴 되는데, 가장 베스트 솔루션은 병렬로 서로 마주보는 것이 가장 베스트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거의 0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것과 거의 직각으로 됐을 때, 그때는 거의 인식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산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걸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스타일로 해야겠죠. 여기서 직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인식을 못 하는 거죠. 거의 흘러갈 때 위에서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미사 LR의 약간 등가식을 보면요, 왼쪽이 이제 칩에 대한 등가회로고, 이쪽은 이제 안테나에 대한 등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요, R칩이라든지 안에 있는 C값이라든지 바깥에 안테나가 돌려졌을 때 R값, 그 다음에 이 코일이기 때문에 L값, 그 다음에 이 C값은 코일이 감기게 이렇게 코일이 그 패턴이 가게 되면 기생 캐피시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R이라든지 C 안테나 값이라든지 R 값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은 값이고요. 이제 지금 이 값은 이미 제품을 만들 때 튜닝 캐피시터 값이 27.5 마이크로페럿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과 이 L 값을 조정해서 13.56이라는 주파수 매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밖에다가 커피시턴트를 달아서 이 부위가 약간 보상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C값을 약간 조정해서 이 값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값은 이미 C값은 들어가 있는 거고요. L값만 패턴을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네, L값은 사실은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은. 뒤에 이제
칩이 붙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을 갖다 대면은 그대로 인식이 되니까 이제 그 전자기에 약간 거리만 줄어들 뿐이죠, 사실은. 근데 이것도 파이가 크면은 한 6, 7cm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예, 안테나, 리더기에 이제 안테나가 약간 안테나에 따라 좀 틀리긴 하겠지만요. 일반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일의 직경에 따라서 약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리더 안테나가 이 프리퀀시로 13.56MHz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 프리퀀시를 봤을 때 똑같이 그 리더기와 똑같이 병렬로 공조를 했을 때가 가장 큰 그 정확한 튜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값이라든지 그것을 맞췄을 때. 그래서 이제 그 L값이 잘못 맞췄을 때는 옆으로 치우치거나 좌우측으로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위한 튜닝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것을 이미 이제 L값으로 맞추지 못할 때는 C값을 통해서 맞춰야겠다 그러면 AV에다가 이제 C값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그 설계를 해놔야겠죠. PCB 레이아웃을 보면은 이제 베스트 케이스는 지금 안테나 부분과 이쪽 다른 노지가하고 완전 분리하는 것이 가장 그 베스트 솔루션입니다. RF 쪽에서는. 그래서 그 그라운드 플레인이 이 안테나 쪽에 위나 아래나 주변에 없는 것이 가장 베스트 솔루션입니다. 이것처럼 전부 다 그라운드로 쏠리고 가운데만큼 뚫렸거나 아니면은 그 주변에 그라운드가 돼 있으면서 특정한 부분만 그 뚫렸다고 해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처럼 딱 구분을 해가지고 그런 안테나 쪽은 그라운드를 없이 이렇게 이런 부위도 만약에 안테나가 이렇게 그라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약간 그것도 약간 이 부위에서 좀 더 많이 이렇게 그 유도적으로 흐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전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어떤 서클 타입도 되고 렉탱글러 타입도 되고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타입도 될 수 있는데요. 네, 가장 큰 메이저 파라미터는 이 L값이거든요. L값이 L값의 임피던스를 어떻게 맞추느냐는 건데, 네, 이것을 맞추는 것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드려요. 프로그램을 드리는데, 뒤에, 잠깐 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설계 프로그램을 저희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랭스와, 그 다음에 이런 세그먼트, 그 다음에 이런 두께는 얼마고, 그 다음에 이 간격은 얼마고, 이게 패턴의 굵기는 얼마고 했을 때, 이 L값을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넣었을 때, 여기에 인덕턴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내가 세미나 할 때 이 프로그램을 드렸는데, 이것만 보면 사실 잘 모르시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좀 더 보면은, 턴수를 몇 턴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세그먼트를 지금 하나가 세그먼트거든요. 이렇게 세그먼트를 몇 턴인지, 그 다음에 컨덕터의 넓이, 그 다음에 두께, 스페이싱,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까 그 부분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어찌 보면은 이런 설계를 통해서 나온 것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인터널로 27점
피코페르시였잖아요. 카피시턴스가. L 값을 4.7 마이크로 헨리를 맞추게 되면은 거의 13.56을 근접하게 가게 됩니다. 근접하게. 그래서 이제, 자, 이것 좀 나눠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이거, 아까 간 다음에 그 이야기 하면서 이거 하기 전에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계산해보면은 거의 4.7 마이크로 헨리를 맞추시면은 거의 13.56에 근접하게끔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에 본 것을 이제 이 값은 하기가 힘드니까 이 값을 대충 3에서 6, 그 다음에 20에서 30, 20에서 40, 60에서 80, 30에서 50에서 사이를 주면은 아까 그 패턴의 값이 한 4.7 마이크로 헨리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채널 4, 5 지금 에피나 세미나에 보면은 올라가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프로그램이.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써놨거든요. 여기 보면 아까 보여드리는 것이 순서대로 이렇게 그려진 건데요. 그 값을 아까 값대로 이렇게 써보시면은 이 값을 이제 여기는 이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쪽에서 그 컴플리트 패턴을 완전한 패턴이니까요. 중간에 가다가 멈춘 것이 아니라 그러면 4번을 완전하게 돌았다든지 5번을 돌았다든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세그먼트는 아까 이 렉탱글레니까 한 면을 세그먼트라 하거든요. 그건 이제 수를 세보면은 아마 세그먼트를 아마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덕터 어떤 두께, 그 다음에 컨덕터와 두 개의 사이. 근데 그 사이는 설계하기 나름이잖아요, 사실은요. 그쵸? 0.8mm도 될 수도 있고, 1mm도 될 수도 있고, 이 부위는 아마 설계 나름이니까요. 그 부위를 한번, 이 값도 변경시켜도 되죠, 사실은. 그 다음에, 컨덕터의 이제 두께가, PCB의 두께를 어떻게 할 건지, 미크론인데요. 미크론을, 현재, PCB 디자인할 때, 몇 미크론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건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30미크론이다 하면 30미크론을 써놓고 이 부위들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PCB에 붙이하고도 이 부분은 같이 공유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호일의 이제 전체 길이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지금은.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PCB 디자인 알톡을 하면은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코일의 폭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거의 비슷하게 4.7 마이크로 헨리를 이제 맞추게 되면은 이런 이제 이런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론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론 쪽에서. 근데 이것을 이제 안테나 이제 튜닝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안테나 튜닝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캐치키가 사실 필요합니다, 사실은. 네트워크 아날리저하고 루프 프로브하고 자신이 해놓은 어떤 그걸 했을 때 이런 13.56 이 근처에서 이런 프로브를 주파수에서 이런 것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13.56에서 가장 피크 포인트를 가지게 되면은 그 디자인이 가장 리더기하고 매칭성을 가진다고 보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면은 가장 이론과
그 실제 어떤 측정사에 가장 정확한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네트워크 어널라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가이고 살기가 힘드니까요. 뒤에 이제 실제적인 스탠드 우리 이제 연구소나 랩에 보면은 스코프는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랩의 스코프하고 사실 이제 로직 어널라이즈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이용하면은 이런 비슷하게 그 실제적인 안테나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루프 안테나와 그 우리가 설계한 그 안테나를 이용하면은 이런 루프의 그 실질적인 튜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사실 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가장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할 수 있는 부위라는 것은 이제 이런 리더기 부위 있잖아요. 이제 핸드폰도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그냥 PC하고 연결되어 있는 리더기 있잖아요. 그 리더기를 통해서 거리상으로 이제 어떤 측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근데 이제 가장 정확한 이런 건데 이런 리더기를 통해서 거리가 얼마만큼 파워가 얼마만큼 되는 건지를 측정하는 것이 아주 간이 측정기로 봐야겠죠. 간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실제적인 가장 이론적인 것과 실제적인 걸 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야지만 자기 안테나 디자인하고 튜닝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보여드린 것이 이제 코일을 말고 일반 PCB 패턴상에서 안테나를 설계했을 때 어떻게 됐을 때 가장 튜닝을 할 수가 있고 디자인의 어떤 방법들 아니면 주의점, PCB 레이아웃성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시면서 어떤 질문사항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문제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이용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공룡 자동화나 굉장히 많이 쓸 수도 있고 태그 방식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하는데요. 얘가 어떤 온도나 온도 특성 같은 게 혹시 있는 건지. 온도 특성이요? 네. 어떤 전파 같은 거에 대한 외부에 대한 간섭이나 그런 거에 대한 대응책이나 움직임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영화에는 냉동식품을 판다 하더라도 영하 20도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물류상에서 금속 철강쪽에서 쓴다고 해서 폐를 넣는다고 해서 철강쪽 주위 온도가 80도 이상인데 보통 칩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상온에서 100도 이하가 정상시가 공격을 하고 그 이상이 되면 어떤 데미지에서 불량이나 그런 거 내용이 있는데 얘는 굉장히 좀 빠진 것 같아서 일반 이 칩도 마찬가지로 인더스트리얼 아직 오토모티브 제품은 안 나왔어요. 사실은요. 저희가 이 필름이 오토모티브에서도 저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제 오토모티브 제품은 105도씨, 125도씨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인더스트리얼 모드로 마이너스 40에서 85도씨까지만 쓸 수 있게끔 제품이 개발되어 있고요. 아마 향후에는 아마 오토모티브 제품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는 이제 85도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로 인해서 RF가 영향을 받는 것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온도상으로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전체하고는 가장 설계상 안테나일 때 그 부위만 주의하면은 RF 쪽은 설계하는데 큰 문제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택시 미터 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산할 때 각 그 미터기마다 옵션을 이제 무선으로 세팅하고 그 옵션 값에 따라서 택시 미터의 어떤 값들을 조정하는 기능이었는데 사실은 또 코일을 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왜냐면 코일만 가장, 그 다음에 아까 PCB 패턴상에 약간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EV가 이제 어찌 보면은, EV가 EP로머건 어찌 보면은 가장 근접할수록 어떤 신뢰성은 좋습니다. 한마디로는 EP로머고 안테나가 쭉 멀리게 떨어진 것보다는 바로, 붙게끔 하는 것이 좋고요. 그 외에는 지금, 도전체 외에만 하면은, 피하시면은, 디자인 하시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리가 얼마 정도까지 떨어져도 성능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네, 칩과 코일. 코일 사이요? 네.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거리상으로 했을 때, 튜닝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네, 튜닝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근데 그 값은, C값이, L값이, 튜닝이, 거리에 따라 또 틀려지기 때문에. 네, 그렇겠죠. 예. 근데, 저희가, 이걸 말고, 이런 메인 칩에서, PC, 와이어를 통해서, 네. 이렇게 길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와이어 값에 대한 L값을 이제, 계산을 해줘서 같이 할 때 튜닝이 아까 실제적인 것처럼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한 30cm까지 했을 때도, 약간, 거리가 이제 줄어들긴 하지만,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네, 좀 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드렸습니다. 네. 이미 튜닝이 끝난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EV가 와이어를 통해서 길어지게 된다면 그 와이어까지 같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튜닝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튜닝만 된다면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튜닝이 어렵겠죠.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 그리고 또 이제 와이어가 지나갈 때 공통 라인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피하셔야겠죠. 패스워드 프로텍션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거기 지금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한 패스워드인가요? EP롬을 접근하는 패스워드인가요? 이제 패스워드가 RCQC 쪽은 상관이 없죠, 사실은. 그죠? RCQC 쪽은 이미 시스템하고 연결되는데, 이제 RF 쪽으로는 이제, 원하지 않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댔을 때 바로 일겨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할 때 32비트의 조합에 대한 32비트의 조합을 줄 수가 있어요. 정보를. NFC 리더기가 읽어낼 때요? 유선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은 32비트면은 4조 번의 어떤 조합을 해야지만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쉽지 않은 솔루션이죠. 해킹. ID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프로텍션 그 자체가?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32비트의 어떤 값을 주게 되면 그 값을 맞춰야지만. 네, 그러니까 일종의 ID라고 되어있어서. 그래서 지금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홈런에 만보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PC에 연결돼가지고 USB처럼 갖다 대면은 인식되게끔 한 건데, 이것이 2세대로는 NFC 폰하고 연결되게끔 개발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이제 일반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온도계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여드렸는데 헬스케어도 뭐 당뇨 측정기라든지 그래서 유비쿼터스로 하는 방안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실습을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가 0.6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를 몇 톤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나, 둘, 셋, 넷, 6개. 여기 벽이 다 6개씩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세그먼트를 몇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세그먼트가 하나, 그 면이 하나의 세그먼트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사방으로 6개니까 그 이쪽을 24개라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패턴의 두께가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혹시 설계해 보신 분들은 아까 제가 예시 주기로는 뭐 20에서 40 뭐 이렇게 들었었는데 한 30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아까 턴이 완성된 턴이 지금 이 완성된 턴이 몇 개인 것 같아요? 이것이? 턴이 아까 3개에서 6개까지 들어가 드렸었는데 여기서 완성된 턴이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이 부위가 그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5로 한번 줘볼까요? 그 다음에 이 코일의 이제 이 전체 폭을 이제 얼마인지를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하거든요. 전체 폭이 폭은 한 폭은 한 에디시 한 5cm 정도 될까요? 5cm. 이것은 한 7cm. 그러면은 폭은 한 50mm 주고요. 길이는 한 70 정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4178.84 나노 헬리이기 때문에 4.17 마이크로죠.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한 바퀴 좀 더 돌린다든지, 폭이라든지 뭐 이런 부위를 조정해서 4.7, 4.700 이런 부분을 이제 맞춰가 되는데, 정확하게 뭐 4.7 마이크로가 안 맞아도 뭐 13.56이 이제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뭐 거리상으로 스페이스상으로 뭐 거의 약간 되지 않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만 맞춰도 어느 정도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존에 뭐 가지고 계시는 저 키트를 많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뭐 조정을 해보셔도 자신 원하는 것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각형의 안테나 설계 프로그램인데, 예. 조금 전에 분번형이나 값진 분번형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도 제공해 주시는 겁니까? 현재는 지금 이 렉탱글러밖에 사실은 제가 제공을 못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오피스 노트에 보면은 사이클 원 같은 경우도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 숙이긴 하지만, 네. 예. 그런 부분을 하시면은 뭐 일반 폭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어느 정도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기서 아까 턴하고 세그먼트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만약에 저기 턴이 저기에서 3을 하면은 팔각형이 된다는 말인가요? 실제로 그게 한 턴이 사각형이 된 4개로 실제로 고정되어 있는 건데 그 말인지 저기 실제로 턴이요? 이 턴하고 세그먼트가 실제로 한 턴이 4개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사각형으로 저희가 네. 지금 이 세그먼트는 이 하나의 면을 하나의 세그먼트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저기 사각형이면 예. 면이 4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정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턴하고 세그먼트하고 구분해서 놔두는 게 예.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저기 사각형이면 4개고 아까처럼 오각형이면 5개니까는 저기 한 턴에 5개니까는 실제로 그런 모양처럼 아까 사각형 말고 실제로 오각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까 턴은 5번 하고 오각형은 세그먼트를 25번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지. 이것은 지금 렉탱글러 EV로 전용에 대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또 틀릴 것 같거든요. 육각이나 뭐 팔각이나 그것은 또 이 거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틀려지기 때문에. 굳이 턴하고 세그먼트를 각각에 다른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개수 말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그 개수가 완전히 한 라운드로 한 판으로 완전히 구성하면 4개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 3번 정도에서 끝났거나 2번에서 끝났을 경우에 개수가 틀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서 이렇게 세그먼트는 전체적으로 왔다가 뭐 2번 턴 2면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3면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실질적인 PCB 디자인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코일로 그냥 따는 거는 코일 값만 맞춰주면 네, 일반적인 인덕터입니다. 그 대신 이제 여기 인덕터인데 그 뭐죠? 그 자석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은 안 됩니다. 이렇게 개방형으로 되는 거. 그럼 실제로 그 코일하고 패턴하고 실제로 그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패턴으로 구현해가지고 했을 때랑 코일로 그냥 한 개를 코일만 적용가지고 했을 때랑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이 부위가 좀 더 길게 됩니다. 어차피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호 유도 전류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일반 코일보다는 이쪽 이 면적을 많이 차지한 대신에 뭐 파워 전달 부분은 이쪽이 더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일 부분은 이쪽은 안테나 부분은 워낙 그 스페이스에 따라서 다양하게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위는 그 거리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는데 이 코일 부분은 특정한 안테나를 중심으로 해서 뭐 4파일 때, 7파일 때, 9파일 때 그 그래프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 코어가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코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풀었을 때하고 이렇게 했을 때하고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거리가. 이게 더 낫겠죠. 아닙니다. 있는 것이 더, 예, 있는 것이 더, 거리가 더 나오게 되더라고요. 뭐, 이 세미나가 끝나더라도 혹시 이제 디자인 하시거나 할 때, 뭐, 제가 명함을 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드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제가 직접 뭐,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